예, 네. 뉴스 3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밤에 네. 시장을 보고서 미국장 아 세네 그리고 잤습니다. 일어났더니 아 약하네. 아 일어났더니 아 약하네 매우 약하네. 그러면서 아니, 일어났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좀 다들 하는 얘기가 사실 투자를 좀 차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초전도체 후 하다가 뭐 수산물 후 하다가 이런 시장이 좀 답답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시니컬하게 이게 한국 자본시장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 라는 요거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에서도 지금 거기 전략가들이 하는 얘기가 네. 표현은 멋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매우 좁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매크로 이거 잘 모르겠고 그냥 개별 종목 몇 개 찍어가지고 그냥 쫙 올렸다, 네. 쫙 빠졌다. 결국은 이게 이제 기술주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다는 네.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이게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무슨 얘기하실까 눈치 싹 보다가 슬금슬금 빠지는 모습을 근데 어제 보이는데 예고편이 나왔더라고요. 예, 슬금슬금 빠진 정도가 아니라 다우존스가 1.08%가 하락했고요. 네. S&P 500이 1.35% 꽤 크게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87%가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고편이 뭐죠? 아니 뭐 연준 총재 중에 한 명이 매파적으로 나는 금리의 상단을 뭐 정할 수 없다 뭐 이런 류의 발언을 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그 제가 늘 말씀드리는 미국의 연준 혹은 연준과 궤를 같이 하는 미국의 시니어 레벨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 잭슨 홀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대를 할 계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사실 엔비디아가 시작하자마자 그냥 뭐 7% 시원하게 올렸다가 예. 나중에 이제 뭐 0.1% 오르고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장 때 사셨던 분은 뭐 7%도 손해를 보셨을 건데 네. 사실 이게 엔비디아 정도 되니까 강보합 마감이 된 거지 여기서 뭐 AMD는 7%가 하락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2% 인텔도 4%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브릭스의 신규 멤버들이 들어왔습니다. 브릭스 초대했고 그걸 수락한 거군요. 초대 네. 신청을 받았고 네. 그 중에 선발을 했죠. 신청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인기 좋은 데인가 봐요. 아, 여기저기 가면 또 중국이 뭐 좀 뭐 좀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같이 하고 싶은 나라들이 많은 거죠. 22개국이 공식적으로 가입 네. 요청을 했대요. 근데 네. 뭐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데까지 하면 40개국 정도 된다는데 여기에 브릭스라고 하면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가 예전에 이거는 사실 용어는 골드만삭스에서 그래, 만든 골만삭스 무슨 애널리스트가 만든 거잖아요. 2001년에 지모닐 연구원이 이제 보고서에서 브릭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실제로 브릭스가 만들어진 건 2009년입니다. 그때는 브릭 네. 스가 없었죠. 스가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인데 이게 2010년에 남아공이 가세를 하면서 현재 브릭스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들어간 국가를 보면은 예.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느낌 어떠십니까? 훨씬 강해지겠는데. 그죠? 왜냐면 사우디 빈살만이지. UAE 전 세계 지금 투자 받을 사람 다 거기 가 있죠. 그쵸. 네? 여기도 그렇지. 그다음 또 무바달라. 뭐, 무바달라니. 예. 또 어디 있어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라는 힘든데 네. 그래도 그 남아메리카의 그러니까 종주국이 거기 있죠. 또 리튬 또 무지하게 갖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가스도 이집트랑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는 꽤 힘 좀 쓰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특이하게 봤던 거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가 같이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란이랑 그 시아파 국가들하고 이제 순위파 국가들이 아우. 사이가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보다 예.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가 더 안 좋죠. 그쵸. 원래는. 예. 근데 그것도 중국이 화해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가고 중국이 그러잖아요. 화해를 시키면서 브릭스의 둘을 다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사이가 안 좋았던 국가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이 브릭스를 통해서 모이고 있다라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사우디와 UAE도 관계가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아요. 거긴 경쟁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란은 좀 적대국이라 그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랑 UAE는 경쟁국인데 그렇지. 사실 그 네옴시티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게 두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바이에 있는 본사 네옴으로 옮겨라. 아니, 이거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 가보면 건데. 이런 분위기가 잡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우드 그 왕가네요. 예, 예. 거기는 사실 또 오래된 가문인데, 야, 자기가 볼 땐 저 UAE 저 아부다비 저 특히 두바이 저건 야, 저 진주족에 찾던 애들인데 저 많이 컸대 이런데 근데 이제 UAE가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특히 아부다비 이런 데들이 그래서 사실 좀 편치 않은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하고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대한 대항마로서 브릭스를 좀 추구를 했었고 반대로 그 인도라든지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미국이랑 굳이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곳으로서의 브릭스를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원국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데 인도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견을 제시하면서 최종 의사결정까지 좀 늦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도는 뭘 주장했냐면은 경제 제재를 받지 않은 국가여야 한다. 경제 제재를 하는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는 나라. 근데 이 기준으로 하면 러시아도 빠져야 되는. 그래서 푸틴은 못 왔잖아요. 그래갖고 요게 되면은 경제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이란이라든지 베네수엘라는 아예 배제가 되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인도가 어느 정도 양보는 한 것 같지만 브릭스 내에서도 이거를 좀 안보라든지 뭐 그런 뭐 국제 정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 그 브릭스 회의에서 달러를 대체하는 결제 체제에 대한 그 관심들이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공에서도 그 얘기를 좀 했었고 사실 그 지금 달러를 대체한다라는 개념에서 달러를 진짜 대체하려고 하는 거냐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 국가들이 다들 달러에 대한 공포심은 있습니다. 아니 그 지나놓고 보니까 한 50년 동안 그 달러 패권이라는 그죠? 페트로 달러라는 그 체제 아래 살아보니까 아 이거 완전 종속된 거야. 그렇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달러를 확 흔들어 버려가지고 백기투항하게 만들고 그런 거를 아마 공통적으로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달러를 대체하는 통화 수단을 국제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공포보다 만약에 나에게 달러가 부족하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우리끼리라도 좀 쓸 수 있는 통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브라질,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시경제가 난장판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누가 그 달러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브라질이 아르헨티나랑 거래를 할 때 위안화를 쓰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저기 그 중국이랑 브라질이 거래를 할 때 이제 위안화를 쓰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진짜 우리가 뭐 달러 대신 위안화 쓰자라기보다 중국은 이제 미국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미국에 수출 의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이 대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두가 없으면 이제 식량난에 시달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체 수단을 가지고 있는 데가 또 브라질이고 그럼 대두를 수출입해야 된다라는 서로의 니즈가 맞을 때 이 부분 정도는 우리가 위안화를 좀 해볼까? 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브라질 대두 수출이 그러니까 중국향 대두 수출이 한 40%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또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좀 위안화를 가지고 이제 원유를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저기예요. 그 러시아 우랄유. 그러니까 러시아 우랄유 좀 내가 싸게 사고 싶은데 근데 거기에 달러 결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안화를 결제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의 대체라기보다는 부분 서로 간의 이해가 맞을 때 달러 대신 뭐 혹시라도 뭐 달러 안 되면 뭐 딴 거 좀.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불편하니까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저희끼리 좀 쓸게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 그게 댐이 무너지는 것도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 들어가는 구멍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원래. 아 야금야금 전략이다. 아, 그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산유국들이 거기 들어와서 그 기름을 그거 하기 시작한다. 아유 그거는 달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럼 작은 니즈부터 시작하는 움직임들은 훨씬 더 좀 공고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그래서 브릭스라는 것의 위상이 조금 더 높아질 경우 국제 통상에 미칠 영향이 어떤 건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어제 그 네이버의 하이파크로바 X가 발표가 됐어요. 워낙
보도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몇 가지 좀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그 인공지능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진짜 인공지능을 제대로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미국, 미국, 중국, 한국. 한국. 그래요? 프랑스 이런 거 안 해요? 유럽의 유명한 인공지능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이버 랩은 왜 랩스는 프랑스에 있었지? 아, 그게 유럽에서 있는 국가들하고도 이제 그런 협업들을 많이 해야 돼서? 하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초거대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한국에서도 한다는 데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솔직히 국내 업체 중에 초거대 모델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기업은 제가 네이버. 보기엔 네이버밖에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단정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네. 있을 건데 이게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이게 거의 조 단위의 투자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인공지능 한다 그러는 기업들이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얘네가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제 거대 기업에서도 인공지능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기업이 좀 글로벌하게 경쟁을 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인상적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이퍼크로버 X가 나왔는데 예전에는 이제 기술 지표로 이제 파라미터를 많이 썼어요. 예. 우리가 뭐 파라미터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몇 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가지고 GPT-3가 보통 한 1,750억 개 정도 되고 2021년 내놨던 하이퍼크로버가 한 2,040억 개 정도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파라미터가 많으니까 좋은 거구나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업들이 파라미터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인공지능이 돈이 안 될 때는 여기저기서 그냥 서로 거 다 공개해가면서 난 이렇게 하고 있어, 넌 어때? 난 이렇게 하고 있어, 넌 어때? 그러면서 다 교류를 하다가 이제 슬슬 이제 물이 들어온다 싶으니까 아무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하이퍼크로버 X도 그 공급 파라미터를 공개하지 않았고요. 특징을 살펴보면은 이제 최수현 네이버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 국내 시장에 맞춰 우리의 법과 제도를 모두 이해하고 작동하는 거는 하이퍼크로버 X밖에 없다. 그거 일리가 있을 거예요. 예. 예. 그거는 굉장히 좀 일리가 네.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법과 제도에 대해서 이전에 하이퍼크로버가 2021년에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별로 사용한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소리 소문 없었잖아요. 네. 그럼 뭐를 그렇게 눈치를 좀 봤던 거냐라고 이제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챗GPT에 한국 대통령 누굽니까? 그랬더니 문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이버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했는데 한국 대통령 누구야? 그랬더니 문재인.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이래서 구글도 자신들의 챗봇을 먼저 내놓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약간 스타트업 느낌도 있고 좀 틀릴 수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를 과감하게 공개를 했던 건데 네. 이번에 그래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크로바 X를 공개했을 때 법과 제도를 모두 이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색을 또 한번 하면은 이게 사람들한테 바로 안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검색했을 때 우리가 뭐 네이버에다 뭐 검색하잖아요. 그거보다 최소 10배 이상 비싸대요. 질문 하나 할 때마다. 아 그래요? 예. 10배 비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는 비용이 예. 그러니까 질문을 좀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걔하고 대화를 하면 예. 거기 막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들어갔던 돈만 하더라도 5년에 한 1조 넘게 돈을 이미 썼고 그래서 개인 서비스보다는 좀 기업용 서비스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GPT 3.5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국어가 한 6,500배 정도 더 많이 학습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국내 시장은 일단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 기술 전문가들이 백날 얘기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서비스가 나와서 사람들이 써보고 어떤 것을 만족하느냐의 경지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자기들이 이러면 파라미터가 몇 개고 뭐 토큰이 몇 개고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서비스 나오기 전까지 얘기고 그 다음은 이제 서비스 경쟁이 되는데 그 어제 보여준 것 중에 조금 좀 느낌이 좀 있었던 부분이 하나 읽어드리면 이제 거기다 김소월 씨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립니다. 지리 밟고 가시옵소서. 네, 지리밖에 봐시옵시오.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저걸 친 거예요. 요 스타일로 바다시 작성해줘. 진달래꽃 분위기로 바다. 바다에 대한 시.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요? 바다여, 너는 왜 그렇게 파란색인가? 네. 너는 왜 그렇게 파란색으로 우리를 유혹하는가? 네. 끝. 예.
어차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래 보내드리오리다 여기까지였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어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느낌. 말의 느낌을 읽어내는 부분들의 강점이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려고 요 얘기를 한 아니 거고.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고 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종종 예로 드는 건데 네. 뭐 야 그 저기 전주 가서 뭐 먹어야 돼? 그랬더니 뭐 그 군산에 가서 빵 사 먹으려면 뭐 먹어야 돼? 그럼 뭐 성심당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당. 이성당. 글자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네. 우리는 이성당이지 성심당은 대전이지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제 디테일하게 틀린 우리가 거. 너무나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강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그 나폴레옹하고 넬슨하고 땅에서 싸우면 누가 이기냐 뭐 이런 얘기들 네. 나왔을 때 뭐 결과는 잘 모르겠고 뭐 전 세계적으로 리더십을 인정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가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누가 더 좋은 대통령이에요? 분명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답변을 회피할 것인가에 대한 파인 튜닝 이런 부분들이 좀 한국형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서비스에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업형 서비스가 더 많아요. 기업형으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하는 건데 네. 그래서 한 70여 개의 기업들과의 얼라이언스를 공개를 했어요. 뭐 요기요, 나놀자, 소카 이런 데들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오픈 AI에 우리는 챗봇을 이제 챗GPT를 쓰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건데 지금 그 오픈 AI 플러그인 스토어에 그 823개 파트너사가 입점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앱스토어, 애플이 있으면 앱스토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어플 중에 예를 들어 삼성 폰이지만 삼성에 맞는 어플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그리고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지만 구글 어플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생태계 안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기반으로 자기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익스피디아에 플러그인 연결되어 있는 거를 써보면 거기다가 나 지금 부산이랑 울산 지나서 이런 여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획 좀 짜줘. 그럼 이렇게 그럴듯하게 짜주거든요. 근데 막상 이거 해보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근데 익스피디아는 여행 사이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비어 있는 호텔, 부킹 가능한 호텔이 어디 있는지까지 네. 다 짜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기차를 타고 가시면 되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몇 시에 코레일 기차가 표가 있는데요. 이거 타고 가셔서 여기서는 내려서? 호텔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예약 가능한 호텔이 여기에요. 그럼 이걸 클릭하면 바로 예약까지 되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 데가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기업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줘야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진짜 인공지능이라는 걸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크로백스가 발표된 거는 제일 기반이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새로 출시됐다라는 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서 자기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것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어제 같습니다. 네이버가 많이 올랐네. 6.26%나 올랐네. 예, 근데 거기서 네. 점점 벌어질 것 같아요. 뭐가? 그 따르케 인공지능 하는 데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지금은 좀 이제 기대치로 좀 올린 것 같고 그리고 좀 앞으로는 조금 더 눈에 보이지 않을까.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그래서 그다음 세 번째 뉴스 예. 어제 라임 펀드 관련한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라임이 어느 때 저 그 금융사고인데 아직도 뭐가 밝혀진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네. 결론입니다. 네. 일단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운용사에 네. 대한 검사를 시행을 했고 네. 일단 2019년에 라임 자산의 대규모 환매 중단, 나 펀드 환매 못 해줘요 하기 전에 이제 그 유력 국회의원과 어디 중앙회 이런 데서 돈을 먼저 인출했다는 사실 거기는 챙겨줬다는 거죠? 그렇죠. 미리 환매 중단 직전에 투자금을 돌려줬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저축은행으로 따지면 나 영업 정지될 것 같으니까 그 전에 빨리 와서 예금 찾아가세요. 옛날에 저축은행 사태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죠.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2억 원, 상장사는 50억 원, 중앙회는 200억 원
이라고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라임 펀드에 투자처였던 5개 회사의 2천억 규모의 횡령. 그러니까 라임이 여기다 투자를 했는데 거기 임직원들이 그 돈을 빼서 뭐 필리핀의 리조트를 사거나 뭐 캄보디아 회사 뭐 개발 사업 한다고 돈 빼돌리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의 지난번에 저 새마을금고랑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옵티머스의 돈을 좀 투자를 해주십시오. 그리고서 그럼 그 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이 거기다 한 1,0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해주고. 예, 그리고서 리베이트로 돈을 받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얼마요? 1,000만 원. 그러니까 남의 돈 1,000억을 맡겨놓고 고작 자기 돈 1,000만 원 챙기면서 이렇게 양심을 팔았던. 아니 1,000만 원이 크면 큰 돈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거기도 꽤 좋은 직업이고 그쵸. 꽤 프로페셔널한 연봉을 받는 직업일 텐데 그죠? 예, 예. 물론 이제 국회의원과 중앙에는 거기에 대한 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거 환매 권유가 있어서 환매했던 거다. 그리고 이제 중앙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스컷 마이너스 20% 로스컷 걸려가지고 환매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뉴스를 진짜 전해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엄단해야 하는 사건은 맞죠. 이게 정말 잘못된 사건은 맞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늦게 끌고 가야 했었나.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이렇게 늦어지는 것 때문에 국민적으로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신뢰해야 할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이 생기면 그걸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조치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를 뭐 이런 거 좀 보다가 저런 거 보다가 정치적으로 논란돼서 이게 여당 사람 나오냐 야당 사람 나오냐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이 제도 뭐 운용사가 잘못한 걸 적발했다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를 우리 제도가 잘 적발을 해내는구나 이런 걸 적발을 통해서 투자자 보호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저것도 뭐 때문에 그러는 거지? 라고 하는 또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게 이번 발표가 낳은 좀 부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 착오에 의한 계약 투자 뭐 헤리티지, 옵티머스, 라임의 무역 펀드는 그 전액 원금 환매가 되긴 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나왔던 이런 식의 사건들이 앞으로는 좀 더 신속하게 뭐 지난번에 우리 그때 저기도 있었잖아요. 그 에코프로 주가 폭락한 날 네. 그거 좀 어떻게 좀 빨리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별 얘기가 없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뭐 원장 이렇게 좀 보고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전산 기록 보고 그러면 특정한 계좌나 뭐 특정한 증권사나 특정한 지점에서 뭐 대략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파악할 수가 있을 거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뭐죠? 카카오 같은 것도 뭐 판교에 무슨 증권 지점 뭐 그렇게 해서 다 밝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큰 매물이 일시에 나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그게 벌써 언제요? 7월 26일인가? 한 달이 지났는데 예.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중간 발표나 이런 게 없다는 것도 참 글쎄요. 한번 보시자고요. 그런 것 빨리빨리 해서 이거 너무 텀이 긴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언제 저 라인 2019년 사건입니다. 2019년 터진 게 지금 2023년이 다 가고 있는데 이제야 뭐 그런 특혜 받았던 사람들 단체 뭐 회사 이런 게 나온다는 것도 참 이 디지털 시대에 예, 지금 댓글에 지금 라임 언제적 뉴스를 지금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이거 답답합니다. 어제 오후에 나온 어제 오후에 발표된 기사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